10년간, 장장 한 10년간 너무 얼어붙어 있어서 통화임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을 하고 있는 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땅에서 뭔가 분단 장벽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분단 국가가 아닌 어떤 통일된 국가에서 그게 어떤 낮은 단계의 통일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요거는 뭐만 한번 살짝 스케치를 할 거냐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쭉 있죠. 자, 1차 산업혁명에서 노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생산의 주요 요소가 뭐였어요? 농업이었죠. 네, 그리고 가내수공업이었죠. 그런데 공장이 만들어지죠. 이때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그거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러다이트 운동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기계를 때려 부셨다. 여기까지만 가르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어떠한 배움이 없는 거예요. 자, 기계를 때려 부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기초가 됐어요. 그 제도가 뭐였을까요? 연금 제도. 갑자기 해고되면 뭐 먹고 사냐 이거죠. 다음 직업을 가질 때까지 연금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 고용안정연금 있죠. 6개월간 받잖아요, 해고되면.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쟁이 있었겠지만 그 시초는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가서 몰려가서 공장 기계를 때려 부셨다고 해서 역사에 기록됐을까요? 아니죠. 되게 많은 사람이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였을까요? 노동조합. 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러다이트 운동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두 가지 제도의 기초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그 낱말과 연동되는 건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뭐가 필연적으로 발달하게 되겠어요? 어떤 업이? 네? 제조업. 제조업이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왕십리의 공장에서 A라는 제품을 대량 생산해. 또 광명에서 B라는 제품을 대량 생산해. 아주 더 멀리 여수에서 C라는 제품을 대량 생산해. 창원에서 D라는 제품을 대량 생산해. 그럼 필연적으로 이 대량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물류의 이동을. 그래서 유통업이 필연적으로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기술이 진보되면 동시에 발달하는 또 다른 직업계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 자동화 생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 세대의 대표적인 세대가 30대, 40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대, 10대는 그보다 더 4차 산업혁명 세대로 넘어가겠죠. 이 시대를 살겠죠. 이 시대에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드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아서 빅데이터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데이터를 누가 생산한 데이터가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기계가 생산한 데이터요? 누가 생산한 데이터?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주인이다예요. 네. 기계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이 사상과 철학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평화통일 시대에도 평화통일 시대를 만들어 온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같은 궤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네. 이세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이세돌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진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계와 알파고와 사람과의 대결에서 사람이 진 게 아니다. 자, 알파고를 만드는 배경에는 기계 자체의 힘으로 기계가 만들어져요? 아니죠. 알파고를 만드는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대결에서 사람이 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어떤 사람? 수백 명의 협업된 사람과 개인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개인 이세돌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협업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더 이세돌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세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세돌이 바둑 지니까 사람들이 엄청 낙심을 했잖아요. 한 달 뒤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이세돌에게 걱정한다. 하고 싶은 얘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세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와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해서 자동차가 이겼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가 없어지냐? 아니죠? 달리기는 먼 길을 가는 건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달리기는 남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달리고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달리고, 그죠? 자, 귀여우세요? 네, 이 끝까지는 귀엽죠? 이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는 엄마들도 다 괜찮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 엄마들도. 이건 어떠세요? 징그럽고 싫어요? 왜? 사람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그래서 싫어요. 그쵸?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점점 닮을수록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로봇이 사람을 점점 닮은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뭘까요? 더 싫어하는 거. 사람이 로봇을 닮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기계화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아주 사람다운 사람. 너무나 인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으로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힘을 찾아 추구할 것이다. 이 인간의 특징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온 힘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 진보와 역사와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 다음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회복 탄력성은 뭐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그게 또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예술 감수성. 예술을 느끼고 즐기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기도 해요?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아마 이 세 가지가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세 가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 사람이 혼자 말하게 놔둬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훈련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자, 활동지 받으셨죠? 네, 활동지에 첫 번째로 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를 읽고 미션이 있어요. 특히 끌리는 부분에 1에서 3행 정도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미션이에요. 자, 혹시 필기도구가 없으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손톱이 있어요. 손톱으로 누르면 돼요. 그죠? 네. 자, 제가 시를 2편 준비했어요. 2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방문객. 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안 내시는 분 반칙. 옆에 안 내시는 분 있으면 꼭 기억했다가 이따 말씀해 주세요. 방문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로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달빛을 아마 바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흘린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자, 환대의 몸짓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열렬하게 환대하는 몸짓이 뭡니까? 퐁 떠요. 뽀뽀 떠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 뽀뽀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게 박수예요. 그래서 이 환대하는 박수는 우리 여기에 오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벗 하나 있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서질 때 저녁 선물 같은 것 하나 있었으며 날이 저무는데 마음 흔들리기처럼 어두웠을 때 내 그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선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며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것 하나 있었으며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던지는 것 하나 있었으며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보고 싶어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것 하나 있었으며 그와 함께하면 시름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것 하나 있었으며. 네. 자, 미션을 혼자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분들하고 네 분이 있을 거예요. 줄줄마다 네다섯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일단 먼저 인사를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나는 어디를 밑줄을 그었고 이유가 뭐다. 이거를 같이 얘기 나누세요. 제가 이 시를 선택하면서 또 다른 걸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인간 요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잖아요. 자존감을 높이기, 가장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것인가? 그가 나타났을 때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가 퇴장할 때 열렬히 환송해주는 게 인간의 자존감을 가장 높아지게 해준대요. 뭐예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인정이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아마 문명이 발전해도 의전과 의식은 안 없어질 거다. 그렇잖아요. 열렬히 환영해주고 환송해주면서 자존감을 높이잖아요. 거꾸로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거는 뭘까요?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 그런 사무실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가족이 들어올 때 열렬히 환영을 해줘라. 가족이 아침에 나갈 때 열렬히 환송을 해줘라. 잘 갔다 와. 이 인간이 언제 사라졌지? 이러지 마시라. 환영과 환송을 받으면 반드시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막 말을 하게 돼요. 나 갔다 올게 막 이렇게 말하게 돼. 아무도 신경을 안 쓰면 어때요? 조용히 나가게 돼요. 들어올 때도 그렇죠. 가족들이 아무리 띵동띵동 해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족이 들어오면 막 환영해주면 나 왔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 그래서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환송하는 이 과정이 인간을 높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귀한 역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굉장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그 북에 갔었을 때 교육기관마다 붙어있던 게 있었어요. 교육기관마다 붙어있는 게 공부하는 이유였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자기 개인이 어쨌든 출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자, 북에 제가 갔었을 때 북의 모든 교육기관에 너 개인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라, 이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라, 이런 글귀는 거의 없어요. 뭐가 주로 붙어 있을까요? 추측, 상상. 조국을 위해서 배우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많은 차이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북에서는. 자기의 소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나요? 차이에 대해서. 자, 벌쩍 뛰어넘어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북유럽에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죠? 특히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엄청 부러워해요. 특히 덴마크 교육은 엄청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남북 교육 교류가 시작되면 북의 교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더 친근감 있게 설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해서 1월 한 달 동안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교육을 들여다봤어요. 자, 거기서 배웠던 건 뭐냐면 교육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지예요. 무상교육이에요. 북과 좀 공통점이 있죠? 북의 교육은 12년 의무교육이에요. 그쵸? 그리고 대학 교육은 무상교육이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대학을 누구나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요? 무상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덴마크에서 10월 달에 덴마크 교육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국제 심포지엄을 해요. 교육과 관련해서. 근데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소속감의 힘이에요. 자, 이거하고 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학교라는 교육의 기관에서 배우는 거는 지식뿐만 아니라 뭘 배운다? 소속감의 힘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학교, 어느 학급, 어느 학년 그 속에서 서로 간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배우고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새롭게 혁신학교에 대한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죠.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뭘까요? 경쟁에서 협력으로 해요. 이게 정교조 결성 단계에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진보교육감 시대의 경쟁에서 협력으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덴마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협력이에요. 자, 제가 또 여기다 북의 교육을 보태면 너무 심한 고무 찬양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벗 하나 있었으면은 혹시 벗 하나 있었으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던 분 계세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이게 젊은 층들과 우리나라 중년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중학교 엄마들은 이 벗 하나 있었으면을 매우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워요.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활동지를 뒤로 살짝 넘겨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읽고 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다양한 빛깔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이자 교육자였던 인도의 타고르는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설명할 때 앵무새 길들이기라는 인도의 옛날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을 두 분 찾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이요. 이제 여성분이 손을 들었으니까 한 분은 남성분이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동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예. 읽어주면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협박으로 나가야겠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뭘까요? 한 사람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들려주셔야 돼요. 자, 20대와 30대 남성분 중에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을 찾겠습니다. 자, 고개를 떨구시는군요. 추천해도 되나요? 아니요, 추천은 필요 없어요. 자천.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하셨던 분이 옛날부터 잊어버렸습니다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로까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예. 얼굴 좀 봐주세요. 예. 저는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읽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새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경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새에게 경전을 교육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회의를 수집했고 신하들은 토의 끝에 새가 보잘것없는 집에 살기 때문에 경전을 외우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가장 멋진 황금세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자들은 서기들을 불러 수많은 교재들을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황금세상이 완성되었고 새는 그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는 매일 학자들이 읽어주는 경전을 따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학자들이 새를 잘 교육시키는지 보려고 군합대를 앞세우고 새를 교육시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학자와 신하들은 모두 왕의 방문을 환영하며 박수와 철사를 보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환영에 만족하여 잠시 새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다음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네, 전 도로민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제는 새가 경전을 외웁니까? 그때서야 왕은 신하들에게 새가 경전을 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황금세장 안의 새는 매일 학자들이 읽어주는 경전을 따라 외우다 보니 불평조차 못할 만큼 목이 쉬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신하가 세장 문을 여는 순간 창밖에서 한 줄기 햇살이 비추자 새는 행복해 잠시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놀란 신하가 재빨리 새를 꺼냈으나 새는 이미 죽었습니다. 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황금세장 위대한 학자의 교육도 아니었으며 오직 땡땡이었습니다. 예,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미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로 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말들. 이건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예, 뭐 있을까요? 자유롭게 얘기해. 자유. 또요? 관심. 사랑. 또요? 예, 소통. 예. 뭐 있을까요? 다 나왔나요? 노래가 필요했다. 자, 햇살이 필요했다. 또요? 뭐 하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관심이나 사랑 이런 것도 다 맞을 것 같은데 자유만 맞다고 동그라미 치고 자기 틀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죠. 아, 이거 관심이나 사랑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교과서를 딱 보여주죠. 자, 여기 봐라, 원본. 그죠? 네, 그렇게 배웠잖아요. 원본에 있는 자유가 원본의 자유예요. 그러면 자유 아니면 다 나머지는 어때요? 틀려요. 이게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에요.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고 평화통일 시대의 교육입니다. 네. 외워서 그대로 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자, 정답을 외워서 정답만을 말해야 되면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망신당할까봐, 또 점수 깎일까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많이 습관화된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라 하면 질문 안 해요. 왜냐면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망신당할까봐. 그죠? 질문도 막 좋은 질문이 있다고 또 칭찬받잖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저는 생각에는 네. 사사사를 얘기하시는데 네. 여기에 내놓으신 가로를 친 것도 네. 사자 살아갔거나 사자 살았다는 맞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우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통일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일되는 데는 이러이러한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 교사들도.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남북 교류와 협력, 상호 의존까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상호 존중까지. 일단 거기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다시 어떤 제도와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육이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가야 되겠죠. 자, 제가 이 가로넣기에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답변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이 똑같은 문제의 가로넣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친구입니다. 좀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은 진짜 그 추상적인 낱말들을 훨씬 많이 얘기해요. 자, 제가 또 놀랍게 배웠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까 그런 것처럼 토론할 시간을 한 5분 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모둠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새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새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모둠에 있던 애가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황금세장도 지어주고 학자들이 매일 경전도 읽어주고 하는 거 보면 꽤 정성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다, 새에게. 그러나 새가 힘들었던 건 새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영역을 확 열어갈 수도 있는 존재. 아마 타고르도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만 얘기했겠죠.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가니까 두 번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봅시다. 애들이 뭐라고 많이 했을까요? 아까 그 새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그 공간에서 얘기 나올 수 있었던 가장 많은 건 뭐였을까요? 폭력의 특징? 일방적인 것이다. 그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다. 심지어는 꽤 좋은 의도로 어른들이 잘해준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그것도 폭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었던 건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초등학생 얘기했죠. 친구라고. 초등학생들은 아프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파요. 이거보다. 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아파요. 이게 나오고요. 고등학생들이 한 10분 정도 광양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이거 토론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발표가 뭐였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의 특징은요,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폭력의 특징입니다. 되게 재밌죠? 놀랍죠? 그리고 우리 모둠에서는 힘의 균형이 깨진 5가지 경우를,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는 것도 그 예에 속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사이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청되어서 갔던 강의의 제목이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강의였어요. 민주 시민이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민주 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란 바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서로 지금 발표한 5가지의 경우에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서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한 준비를 배우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러고 마무리를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평화통일 시대에 길러야 될 가장 중요한 인간상, 또 우리의 자세, 또 우리가 어떻게 민주시민이라면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일단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참여하고, 그 다음 그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이런 거겠죠. 자, 이제 거기 3쪽은 한 사례예요, 하나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던가. 교사들이 백두산에 갔었다라는 거, 그것도 수백 명이, 그리고 평양에 갔었다라는 거, 교사와 교사들이 만났다라는 거, 상상 가세요? 네,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5년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가장 큰 보수가 누구냐면 한국교총이에요. 그죠? 교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장학사들 다 한국교총에 망라되어 있거든요. 국면이 열리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때 2005년도에 남북 교육자 교류가 있으니까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15 공동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대표 수업으로. 그리고 반목은 없었나요? 예? 이쪽 한국교통하고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불협화음은 없었어요? 불협화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없을 수가 없죠. 한국교총만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교조도 한국교총하고 하지 말자라는 불협화음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해 가시나요? 정교조가 그동안 엄청 많은 교육적 투쟁을 해서 북에서 정교조와 교류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남북 상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제가 통일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박자 좋다. 일단 2003년도에 정교조가 먼저 갔다 왔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 행사를 하자. 오케이,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국면이 열렸는데 정교조만 오고 가는 것은
국내의 통일교육의 지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한국교총이랑 같이 하자. 제일 먼저 반박이 일어나는 게 정교조 내부였어요. 아, 우리 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하려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협화음도 있고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 그들이 그동안에 끼쳤던 해악을 생각하면 진짜 함께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제일 먼저 설득한 게 누구였을까요? 내부였어요. 시도 지부마다 다 다니면서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이제 설득하고 내부에서 먼저 갔죠. 그래서 만약에 정교조만 북측과 교류를 하면 실무 협의를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한국교총 대표단하고 같이 가면 협상이 안 돼요. 그럼 실무 협의를 몇 번 해요? 5번은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죠. 물론 북도 교총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엄청 힘들죠. 그럼 또 우리가 여기까지는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또 설득을 해야 되죠.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청년 교류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만 하자라고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이 덜 된, 교양이 덜 된 청년 단체들을 또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북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통일의 과정일 거다. 저는 이 교육자 교류에 대한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2005년도에 한국교총이 대표 수업을 해서 YTN 포함해서 온갖 방송이 다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정교조가 대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인 방송이라 하더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때 북의 교육자 대표단이 광주에 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대표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모르셨죠? 네. 남북 해외 대표단이 500여 명이 와서 광주의 무진중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했어요. 수업을 공개했죠. 그 선생님이 어떤 첫 초임 교사였어요. 3년차 교사였고요. 그리고 남편이 공군 장교였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엄청난 결심을 했겠죠. 자, 그 사람이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하게 하는데 우리가 엄청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분이 하는 게 더 국민적 파급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광주 통일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파급력이 있을까요? 누가 하는 게 파급력이 있을까요? 그쵸. 여기 이게 제가 권수희 선생님. 제가 역사에 길이 남기겠다. 권수희 선생님. 그래서 권수희 선생님과 2학년 4반 36명이 수업을 하는 게 그림이 아주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통일위원장님이 하시면 제가 광주에 가서 내려갈 일이 없죠. 근데 이분이 해야 되니까 광주에 10번을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수업을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이뻐요? 무진중학교에서 하는 게 이뻐요. 그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안 이쁘잖아요. 무진중학교에서 해야 예쁘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주일간 농성을 했어요. 점거 농성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이 자기는 노했거든요. 너 우리 학교를 열 수가 없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설득하라. 또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아마 이후에는 이
이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제가 준비한 PT를 잠깐 보고 또 활동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딘 것 같아요? 몽골이죠. 네. 말들이 좀 특이한 자세로 있지 않아요? 말이 좀 특이한 자세로 있죠? 이런 자세에 말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특이해서 우리도 사진을 찍어왔어요. 말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왜 저러고 있을까? 추워서요? 아니요. 고온 건조예요. 저기는. 말이 인사 아니에요? 네? 망을 보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이 혹시 공격할까봐 망을 보기 위해서 아니죠. 한 중학교 1학년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은 저 그림을 보면 뭐 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고 그럴까요? 뭐 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럴까요? 중학생들, 중딩. 그렇죠. 짝짓기. 걔네들은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동종의 생명체가 같이 나란히 있기만 해도 그 생각을 해요. 어쨌건 아까 어느 분이 조그맣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여름에 소 키우는 소 많이 있는 동네 가면 뭐가 많이 날아다니냐? 쇠파리 많이 날아다니죠. 말이 있는 곳에도 말파리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파리들이 쫙 말들에게 붙겠죠. 자, 여긴 건조해요. 그러면 촉촉한 부위를 찾겠죠, 파리들이. 그럼 촉촉한 부위 주로 어디? 눈. 눈 옆에는 항상 촉촉해요. 그 다음에 코도 촉촉해요, 숨 쉬니까. 입, 엉덩이. 엉덩이에 붙어 있는 파리는 자기 꼬리로 쫓으죠. 그죠? 네. 그런데 얼굴에 붙어 있는 파리는 쫓을 수가 없어요. 파리는 악착 같아서 고개를 막 흔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 않아요. 저쪽은 또 건조해요. 촉촉한 곳을 한번 만났으니 안 도망가요. 자, 내 얼굴에 붙어 있는 파리 좀 쫓아줘잉. 눈 감아라. 이렇게 촉촉촉촉 쫓아주겠죠. 자, 한 줄로 묶어놓거나 한 마리씩 따로 떼어놓으면 저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말들의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말들의 성격이 포악해지죠. 예민해지고 사나워지겠죠. 그죠? 자, 사나워지고 날뛰고 포악을 부려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엎드려 자는 애들. 여러분 포함해서. 무기력 상태에 빠져요. 그죠? 그래서 저 목장의 연구를 통해서 무기력이란 개인의 잘못도 조금은 있겠지만 무기력은 사회 시스템을 어찌할 수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의 그 무기력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건 사회 시스템, 대입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이런 사회 시스템과 제도를 고쳐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오는 시기인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 뭐냐면 우리 역사상 지구에서 오랫동안 그 생명을 유지해 왔던 생명체, 유기체의 특징이 뭘까요? 협력이에요. 동종의 생명체와 협력하는 생명체일수록 오랫동안 종족을
유지해 왔어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거대해도 동종의 생명체 간에 협력이 없는 그 생명체 유기체는 굉장히 존속한 시간이 짧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개미.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진을 제가 꼭 사용합니다. 설득력이 좀 있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네. 이런 모습. 이것도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수업 안 해봤죠? 이게 혁신 학교예요. 이쁘죠? 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요구가 생겼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같이 했거든요. 이거예요. 청소년 투표권 18세 이하. 여러분들의 이익과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엄청 있죠. 박수 좀 쳐주셨나요? 지난번 그 국회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이나 농성했어요. 그쵸? 저 방문 혹시 해주신 분? 예, 이분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미에 가서 부모 교육을 했더니 구미의 엄마들이 진짜 어르신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 당연하죠. 강원도랑 광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죠. 그쵸? 네. 경북은 어떨까요? 2017년 12월 현재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었어요. 3학년부터 돈 내고. 그래서 이 엄마들이 무상급식 서명하러 나갔더니 구미 할아버지들이 뭐래요? 이런 빨갱이들, 지 자식 밥도 안 먹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르신들 투표권을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 18세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에 힘 좀 써주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제는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창의력이라고 그러죠? 창의력 못 만들어져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읽어야 할 책과 읽지 말아야 할 책, 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되어 있어서 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자기 검열을 해요. 창의력은 꽝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창의력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저는 남북 교류 이런 걸 떠나서 창의력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접근하려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을 강조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가보안법. 그 중에 뭘 것 같아요? 고무찬양 아니에요. 불온소적이란 말은 없어졌어요. 이적 표현물 소지. 그 이적 표현물이 저에게 이적 표현물이라고 인정되었던 게 뭐였냐면, 아까 그 남북 교류 한참 했을 때, 남북 교류가 한참 이루어질 때, 그때 양각도 호텔 1층에 북에 서점이 있어요. 그쵸? 가보신 분 있죠? 서점. 심지어는 그 양복점도 있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그 양복점에서 옷도 맞춰 입었어요. 그리고 인민복도 맞춰 입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인민복을 입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인민보. 어쨌건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그때 서점에서 우리가 책들을 많이 사왔어요. 책들을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산 책들 중에 제가 산 책이 뭐였냐면 봉이 김선달이 만화로 되어 있어요. 15권.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민족의 세시풍속, 민족의 명절, 그런 것들을 궁금하지 않아요? 남측에서 정리한 것과 위에서 정리한 것, 그거 다 사왔었어요. 세관에서 잘 통과됐어요. 아무 검열 다 하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결국 증거물로 채택돼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래서 학교를 나와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저에게도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인터넷상에 많은 자료가 떠돌아다녀요. 그죠? 그 자료를 보거나 캡처해놨다고 해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가는 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가보안법은 진짜 창의력 향상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 아주 짧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조카가 여러분 나이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40대 초반이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의 대화. 제가 그때 정교조 결성으로 해직되어서 언니네 집에 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 2학년짜리가 이모 그래서 왜? 형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왜? 형이 저를요 배로 치고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너 죽을래? 입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2가지 얘기를 했대요.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착한 나라는 아닌가 봐. 왜? 착한 이모가 학교를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대. 그랬더니 배로 쳤대요, 형이. 4학년짜리가. 4학년짜리는 벌써 이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이야기에서는 형이 엄청 때렸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형, 그런데 말이야. 그때 우리 선생님이 김일성 하는데 말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김일성 할아버지라고 하면 어떨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2학년짜리가 배를 맞을 만해요? 전혀 아니죠? 배를 맞고 걔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15년 뒤 남북 교류가 한참이기 바로 직전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애들이 이제 4학년, 2학년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4학년, 작은애가 2학년. 그런데 우리 작은애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남북 6.15 공동선언이 있었으니까 막 했겠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얘가 3학년 되고 5학년 됐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백두산도 갔다 오고 남북 교류 업무를 하고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우리 5학년짜리 큰애가 학교 가서 뭔 얘기할 때 남과 북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쓴 거예요. 돌아가면서 뭘 쓸 때. 그래서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작은 애가 그런데 말이야 엄마 미국이 꼭 좋은 일만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별로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큰애 5학년짜리가 3학년짜리 배를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런 말 학교에서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응? 너 오빠가 그런 얘기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얘는 벌써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학습된 거예요. 이것도 자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한 장치인 거예요. 21세기에 안 되겠죠? 네, 이런 거예요. 사춘기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춘기를 돌아보면서. 사자가 생각 사자예요? 춘자가 봄춘? 네. 이쁘죠? 생각의 봄이 피어나는 시기. 어떤 생각의 봄이 피어날까요? 어떤 생각에? 어떤 생각의 봄이 피어날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춘기를 겪을 거예요. 어떤 생각의 봄이 피어나는 시기일까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생명으로서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피어나는 시기예요. 주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피어나는 시기. 제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을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집 남자는 40이 넘었는데 사춘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40까지 주인으로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내 주인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일만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기 위한 기계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춘기도 인정을 해줘라 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젊은 청춘들도 아마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죠? 요새 중학교 2학년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대학교 2학년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사춘기. 자세히 보아야 예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면 이렇게 생겨서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몸을 감싸고 있던 털을 벗겨내고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겪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이런 뇌세포의 연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요때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악기를 배우면 평생을 연주할 수 있어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 아까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 때까지만 배우고 중학교 때 끊어.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튼튼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통일시대 미래교육 비전 부분에서 얘기됐던 게 북유럽의 복지 의무교육과 북의 의무교육, 그리고 우리 교육의 차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느낌으로 오죠? 그 다음 북유럽의 예술교육과 북의 예술교육, 그리고 우리 교육.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증명했어요. 아까 초등학교까지만 악기를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끊어. 이래서 예술이 생활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 그렇죠? 제가 이 예술교육을 북의 예술교육만 얘기해가지고는 또 사람들이 설득을 안 당해요. 그래서 덴마크를 간 뒤에 어디를 갔냐면 베를린을 갔어요. 독일에 발도르프 학교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발도르프 학교가 예술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예술교육이 굉장히 기본이에요. 북이 예술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아까 그 한 장의 사진.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직장에 점심시간에는 모여서 자기들끼리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해서 또 직장과 직장 간에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 다음 입시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입시제도, 북유럽의 입시제도, 북의 입시제도. 북의 입시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게 다양화되어 있어요. 대학을 가는 통로가. 그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종이나 또는 뭐예요? 수능. 그 외에 통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특기생 선발도 그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다양한데 좀 늦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늦게 공부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냥 직통생으로 가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의 교육 제도가 2012년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배웠던 건 11년 의무교육이에요. 그죠? 그런데 2012년도 9월 25일에 바뀌었어요. 11년 의무교육에서 12년 의무교육으로. 그래서 그동안에는 초등학교가 4년제였는데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4년 의무교육이었어요. 이 초등학교를 5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의무교육 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6년제예요. 중학교 높은 반, 낮은 반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교실을 갔을 때 놀라웠던 건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1학년 교실 쭈루룩 있죠. 그 다음에 2학년은 2층, 3학년은 3층, 이러고 또 아니면 또 거꾸로 3학년이 제일 고생하니까 중간층, 제일 좋은 층, 막 이러죠. 1학년은 제일 꼭대기층. 이렇게 해서 3학년이 1학년 교실에 가면 어때요? 혼나죠? 엄청 욕먹어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거부터 교육시키잖아요. 만약에 고등학생이 중학생 교실에 갔다. 그럼 어때요? 큰 난리 나요. 제가 거기 학교를 가봤더니요. 중학교 1학년 교실이 있고 바로 옆에 중학교 5학년 교실이 있어요. 중학교 5학년이면 우리로 치면 몇 학년이에요? 고2. 그쵸? 고2 교실이 있어요. 그 옆에 중 3학년 교실이 있어요.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였을까요? 모르는 거 물어보기에 선생보다 누가 편하다? 선배가 훨씬 편하니까. 옆에 교실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자,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죠. 사고에 반전이 안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안 놀라워요? 우리는 엄청 놀라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갔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타가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유치원과 타가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음악 연주해주죠. 연주하잖아요. 연주해주면 놀랍죠. 그래서 우리 남측의 교사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참 솔직하기도 하죠, 교사들은. 그 부구의 교사들한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때려서 가르칩니까? 이거예요. 체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체벌합니까? 그러니까 북의 교원이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때려서 울게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을 때려서 웃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은 가능하지만 집단을 웃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악기 배우는 게 때려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 자, 이것도 지금 감동이 없죠.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사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얘기를 이것저것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 북은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측부터 얘기해 보시라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국어교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시험 봤어요.
33문제를 냅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33문제를 냅니다. 세 문제는 뭐예요? 단답형, 서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30문제는 뭐예요? 객관식,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오지선다형으로 바꿨잖아요. 그거 진짜 문제 있죠. 우리가 후회했어요. 우리가 그때 정교조 결성하고 난 뒤였는데요. 사지선다형은 인간의 사고력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검토하겠다. 그러더니 바로 오지선다형이 나왔어요. 우리가 괜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더 힘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30문제는 오지선다형을 냅니다. 그랬더니 오지선다형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1, 2, 3, 4, 5 중에. 그랬더니 그 북측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120문제를 틀린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문제 낼 때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엄청 골치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틀린 답을 4개를 만들어내면 곱하기 30 하면 120개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남과 북의 교육의 차이였다라는 거. 지금은 3학년이 필기시험을 보고 구술과 필기를 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학년과 4학년이. 놀랍죠? 말을 잘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학제로 본다면 담임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쭉 담임을 데려가요. 거기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중학교 6년간은 담임을 같이 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을 한 사람이 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래서 담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국어 선생이다. 그러면 국어를 계속 같이 가르치면서 6년 올라가죠. 놀랍죠. 자, 제가 그걸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 1년마다 담임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 1년마다 담임이 바뀌면요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래포 형성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뭘 제기했냐면 교사들이 2년 연임 담임제를 하자라고 제기를 했어요. 학부모들이 다 반대를 하고 학생들도 반대해서 결국 연임제가 정착을 못하고 1년 담임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정착을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한 담임 만나면 6년간 무슨 고생이냐 이거예요. 교사에 대한 뭐예요? 불신. 한 담임 2년 연속하는 것도 1년은 견딜만 하지만 못 산다 이거였어요. 되게 놀랍죠. 제가 발도르프 학교를 왜 갔겠어요? 발도르프 학교가 8년간 같은 담임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 올라가요. 학급 구성원들이. 북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발도르프 학교의 졸업생들에 대한 그 교육 효과는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됐거든요. 예술 교육과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같이 설명을 같이 하니까 훨씬 안심이 되죠, 여러분도. 듣는 사람도 좀 편향적이지 않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북은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오전
아침 되게 일찍 수업을 해서 6교시가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을 보장해서 오후에 예술교육이나 소조활동을 한다는 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도 방과활동을, 처음에 방과활동을 도입한 건 주로 뭘 하자는 거였어요? 취미, 예술활동을 주로 시키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시제도 때문에 방과 후 시간에도 모두 어떻게 해요? 국영수 공부를 하는 그런 왜곡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과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남북 교육의 차이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못다한 게 하나 있어요. 못다한 게 있는 이 부분은 뭐를 한번 보시냐면 5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9시 5분인데요. 5분만 더 연장해도 괜찮을까요? 네. 5쪽을 보시면 거기 굵은 제목이 있죠. 혼자 이루어내는 성과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1687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술 발전이나 또 이 평화통일 시대나 모두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은 없다는 것. 특히 기술 발전에 개인의 노력이나 혹은 일부 자본가에 의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 역사적 토대 위에서, 문화적, 기술적으로 쭉 발달되어 왔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따라서 독점을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을 하면서, 여기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평화통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거라고. 공통점이더라고요. 정권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뭐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다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육도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한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10개 교육청들과 함께 순회하면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거기 공통된 결론이 뭐였냐면 민주시민교육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그 교육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민주시민이 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거, 뭘 해야 된다?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